단재 신채호.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대한 역사학자 혹은 강직한 독립운동가를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점잖은 전통 유학자에서 펜을 든 불같은 언론인으로, 또 역사의 뼈대를 세운 학자에서 마침내는 타협을 모르는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 즉 아나키스트로 변모해 갔거든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그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1. 학문에 눈뜬 천재 소년. 2. 붓으로 나라를 구하다. 3. 투쟁 노선의 갈등. 4. 아와 비아의 역사. 5. 무정부주의자로 다시 태어나다. 그리고 마지막 6. 리순 감옥에서 지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한 애국자의 놀라운 진화 과정.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학문에 눈뜬 천재 소년. 숫자 14. 여러분,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신채호 선생은 불과 14살의 나이에 유학의 핵심이라는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할아버지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면서 그 어렵다는 자취통감을 줄줄 꿰고 한시를 지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동네방네 소문난 신동이었던 거죠. 그 비상한 머리를 인정받아서 1898년 19살 때 조선 최고의 엘리트 코스죠. 성균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막상 성균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고리타분한 전통 유학 공부만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조선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방향을 틉니다. 이때부터 독립협회 활동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애국계몽 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두 번째 챕터, 붓으로 나라를 구하다. 이제 그는 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집어듭니다. 황성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주필로 활동하면서 정말 불꽃 튀는 논설들을 쏟아냈죠. 특히 1908년에 발표한 독사실로는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훌륭한 출발점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을지문덕, 최영 장군 같은 영웅들의 전기도 미친 듯이 써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기 직전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 펜에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휘두른 겁니다. 하지만 결국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자 신채호 선생은 곧바로 망명길에 오르는데요. 그의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910년 4월에 중국 칭다오로 갔다가 9월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913년엔 상하이, 1915년엔 다시 베이징으로. 와, 중국과 러시아를 정말 쉴 새 없이 넘나들죠?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을 새로운 독립운동의 베이스 캠프를 개척하기 위한 그야말로 끈질기고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 투쟁 노선의 갈등입니다.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1919년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방법론적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시 맞부딪힌 두 가지 노선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신채호는 타협은 없다, 무조건 직접적이고 강력한 무장투쟁이다 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승만은 외교적인 접근, 특히 미국에 한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외교론을 펼쳤습니다. 독립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거기로 가는 길을 두고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각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채호 선생이 아주 유명하고 매서운 말을 남깁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정말 뼈를 때리는 강렬한 외침이죠.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외교적 방식이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신채호의 굳건한 신념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발언은 결국 갈등의 폭발점이 되었고 신채호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임시정부와 완전히 결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챕터, 아와 비아의 역사. 정치적인 파벌 싸움에 큰 환멸을 느낀 그는 이제 민족의 본질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국사 연구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베이징 도서관을 밥 먹듯이 오가며 그 유명한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죠.
바로 여기서 역사에 남을 명문장이 탄생합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건 기존의 왕중심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대선언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뼈대를 세운 것이자 이후 신채호 선생의 모든 세계관을 지탱하는 단단한 철학적 닻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와 비아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신채호의 역사관에서 아, 즉 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우리 한민족 전체를 뜻합니다. 반대로 비아, 나가 아닌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외부 침략 세력을 말하죠. 역사를 이 둘의 쉼없는 충돌로 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당시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거대한 비아에 맞서 우리가 왜 끝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지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5번째 챕터, 무정부주의자로 다시 태어나다.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도 실패하고 한때 관심을 가졌던 공산주의에도 실망하면서 그의 사상은 마침내 가장 급진적이고 뜨거운 단계에 이릅니다. 1923년 그 유명한 의열단의 김원봉 단장이 글을 하나 부탁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 문건에서 신채호는 어설픈 외교적 타협주의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냅니다. 대신 민중을 혁명의 심장으로 선언하고 일제의 통치기관을 때려부수는 폭력투쟁을 절대적으로 정당한 수단으로 규정하죠. 오직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만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무정부주의자로의 완벽한 변신을 알린 벼락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이런 급진적인 노선은 그냥 책상머리 이론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1928년 폭탄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구하려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 대만 규룡항에 몰래 들어가려다가 그만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의 재판정 태도예요. 내 나라를 찾기 위해 취하는 수단은 그 무엇이든 정당하다. 이건 사기도 아니고 도둑질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일본 제국주의 판사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백이죠.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류순 감옥으로 지다.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한번 볼까요? 결국 1930년 다련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그 악명 높은 류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운 감방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와 끔찍한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런데 1935년에 가석방으로 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살아서 감옥 밖을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증인이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굳건한 원칙을 꺾느니 차라리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36년 2월 55세 나이로 차디찬 이국당 감방에서 뇌졸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끝까지 무국적자로 남아 이국당의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간 한 남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오늘날 현대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세운 가장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바쳐 조국 독립의 가장 완벽한 무기를 찾으려 했던 그의 타협 없는 집념, 그리고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묵직한 사상적 유산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너무나도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